행복하게 나이 들어가는 걸 웰에이징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웰에이징의 조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조건하면 뭐니 해도 돈 아니겠습니까? 돈. 원. 경제력이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늙어갈수록 일거리가 부족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제력이 떨어지면 위축되고 누굴 만나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돈이 좀 있으면 나와라 해서 맛있게 밥도 사주고 네. 취미생활도 하고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요게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머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돈도 중요하지만 제가 지금 새색시잖아요. 신혼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뭐 가족이 없으면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쵸. 돈만 있으면 뭐예요. 네. 저도 그 얘기하고 싶은데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저 사람 보고 얘기해요. 돈이 최고. 돈이 자동으로. 최고. 네. 아니, 그러니까 되게 두 분이 이제 돈, 사랑. 저 다 없잖아요. 여기 지금 4명 중에 저만 결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돈, 사랑. 그러면 자동으로 건강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이라도 해야지 뭐, 예? 어떻게 좀 생활하지 않겠어요? 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은 3웰이 필요합니다. 3웰. 쓰리웰. 첫 번째는 웰컴. 이 세상에 왔으니까 환영하는 거죠. 두 번째 방금 얘기한 웰 에이징. 그리고 그 다음에 웰 다잉. 죽을 때. 그래서 이 3웰이 되게 중요한데 저는 웰 에이징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물어본다면 네. 그래도 건강해야지 돈도 벌고 네. 사랑도 하지 않을까. 예, 와. 그렇습니다. 평생 건강만 하십시오. 네.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기분이 저렇게 좋진 다 않군요. 준비가 되셨는데 이제 왜 사랑을 없는 찾기만 거야?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네. 네, 요즘 건강도 안 좋아요. 아이. 네. 세 분도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이 웰에이징의 조건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나요? 궁금한데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 강명구 웰다잉 문화연구 소장님 모시고 그 이야기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쓰리웰. 중산층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만나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좋은 관계라고 해서 바로 이거죠. 좋은 사회적 관계 유지. 그럼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렇게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은 그런 관계나 혹은 단순하게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을 만드는 관계, 진정성에 근거한 관계, 상호적인 관계, 공감에 기초한 관계, 또 일관성을 유지하는 관계. 그 사람의 명수나 만나는 횟수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네,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혜대학방 제가 맡은 강의, 4번째 강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마지막 강의면 저희가 알고 있는 웰 에이징 비결을 알려주시는 건가요? 네, 오늘 제목에서 보시는 것처럼 웰 에이징의 로드맵을 만들고 실천하기. 오, 좋다. 네,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무조건 우리 시청자분들도 볼펜 딱 들고 있어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웰 에이징에 대해서 로드맵을 작성을 하려고 공부를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기존의 전문 연구자들이 해놓은 공고들을 5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5가지 권고, 기존에 있는 연구들이. 제일 첫 번째, 모든 연구들이 얘기하는 것, 좋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게 1번이에요. 네. 아까 사랑. 돈, 사랑, 건강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런데 1번으로 뽑은 게 우리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버드 대학에서 한 연구, 생애 사이클 연구에서 제일 1번이 뭐였었어요? 좋은 관계. 그렇죠. 네. 좋은 관계. 그러니까 하버드를 졸업하고 아무리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유명 인사가 돼도 또 혹은 중산층 노동자 계급 가정에서 태어나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다 만나봐도
제일 중요한 게 뭐더라? 하버드 연구는 좋은 관계라고 했어요. 바로 좋은 이거죠. 관계. 좋은 사회적 관계 유지. 이렇게 몇 년 동안 만나지 않은 그런 관계나 혹은 단순하게 스쳐가는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유대감을 만드는 관계. 네. 이거인데 여기 이제 핵심 요소를 정리를 이렇게 제가 그 기존 연구들 보고 해봤어요. 진정성에 근거한 관계, 상호적인 관계, 공감에 기초한 관계, 또 일관성을 유지하는 관계, 또 그 사람의 명수나 만나는 횟수보다 관계의 질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행복이라는 것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또 그래서 좋은 관계 맺기를 삶에서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둬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냥 노력 없이 이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그 진정성이라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진정성에 기초한 관계. 이거 뭐냐? 인간관계나 사회관계에서 그런데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 이거 귀찮은데 더 이상 만나기 싫은 사람 만나지 마. 뭐 싫어하는 사람 뭐 하려고 만나요? 좋은 사람도 만날 시간도 없는데. 네. 저도 그랬어요. 네. 네. 또 지금 그런 저는 분이 그렇게 살고 있기도 해요. 네. 그렇게 아, 살고 그러세요? 있습니다. 예. 왜 그런데요? 나이가 이제 들어가니까 네. 에너지를 그 한 곳에 쓰기 위해서 좋은 네. 사람들, 제가 갔을 때 어쨌든 서로 상호간에 관계 되는 사람도 좋지만 네. 한쪽 일방적인 관계들도 좀 있더라고요. 뭘 원하는 사람들을 계속 뭔가를 그렇죠. 요구하는 분들 있는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 해주지 말자 하면서 하다 보니까 관계가 좀 좁아졌습니다만. 네. 예. 주로 베푸셨구나,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그거 좋아요. 아니 그냥 일달라고 전화하는 건데. 그래서 이 진정한 관계라는 게, 진정성이라는 말이 이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워요. 맞아요. 그래서 이 제일 큰 뜻은 거짓 없이 꾸밈 없이 이건데 비슷한 용어들이 있어요. 진심으로, 진심. 진심을 담아서, 또 진솔하게, 또 진정성 있게. 이거 어떻게 구분하죠? 이 다 개념적으로 비슷한데. 그냥 쉽게 진심을 담아서는 내가 나의 내면에서 다른 사람에게 또 나에게 진심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내가 하는 거죠. 진솔하게는 되게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음에서 진솔하게 다가간다. 그럼 진정성은 뭐예요? 진정한 관계는 이 두 가지를 포괄하면서도 또 하나는 나의 그 삶의 태도에 솔직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나 스스로에 대해서, 그 진정성에 근거한 관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진정성을 생각할 때 이게 뭐 진정성 있는 관계라는 건 내가 누구 진실하게 진심을 담아서 진솔하게 대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왜? 우리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다 아는데 왜 어렵겠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죠. 하나만 여기서 생각해 보면, 내가 우울하거나 기분 나쁘거나 좀 아플 때 다른 사람에게 진솔하게, 진정성 있게, 진심으로 다가가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죠? 네. 근데 내가 편안하고 기쁘면 어때요? 그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왠지. 네. 그죠? 네.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것 같아요. 긍정적, 밝게. 그래서 우리가 밝음을 좋아하는 것은 바로 그런 점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단순히 밝기만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 스스로 나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과 만나는 관계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에 기초한 가족 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사회적 관계가 있을 수 있고, 친구 관계가 있을 수 있는데, 우선 가족 관계에서 생각해 보면 자녀, 배우자, 그 다음에 이제 나이 든 사람들에게는 손자녀. 이건데, 이거 다 알죠. 그죠? 그리고 뭐 요즘에 여러 가지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뭐 너무나 많아서 문제인데, 한 가지만 여기서 얘기를 하자면, 이 세 가지 다 잘 못하는 것, 진정성에 기초한 가족 관계를 잘 못하는 게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저는 남성이라고 봅니다. 그죠? 남성인데도 남자가 인정하고, 여성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겠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스스로 그러니까. 그 문제가 있죠. 저는 한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좀 남성들이 진화가 좀 덜 됐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이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여성들이 훨씬 배려적이고 남을 생각하고 또 헌신적이기도 하고 이래요. 맞아요. 근데 남자들은 위선도 많고 과장도 많고 조금 이따 얘기를 허세도 많아.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서 야,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저 안에 다 들어가야 돼. 가족 관계 안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하고도 얘기 안 하고 등 돌린 부모 그러면 엄마일까요? 아빠일까요? 그죠? 아빠인 경우가 많아. 사실이에요. 그러면 남성들이 문제가 있죠. 그럼 친구 관계에서 어떠냐? 진정성이 기초한 친구 관계 좋은데 이게 중요하잖아요. 관계가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남성들 두 분한테 물어볼게요. 3-4명의 친구들끼리 해외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지금 현재는 못 갔지만 예전에 어릴 때는 좀 많이, 어릴 때. 네, 해외여행까지 아주 예전에. 가더라도 네, 지금은 바빠서 못 가시겠죠? 예, 네. 그럼 친구가 시간이 더 나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자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나중에 그렇게 하죠. 조금 더 늙어서. 근데 관찰해 보면 어때요? 네. 이렇게 해외여행 가다가 보면 여성들끼리 오는 경우 있고 남성들끼리 오는 경우 있고 가족끼리 오는 경우 있잖아요. 예. 가족끼리는 뭐 남녀 섞여 있으니까 상관없고 네. 여성끼리가 많은 것 같아요. 남성끼리가 여성끼리가 많죠. 여자끼리가 많죠. 그렇죠. 예. 그래 또 여자들끼리 가도 제가 보기도 그래요. 예, 되게 화목하고 즐거워 보이고 깔깔깔한데 남자들끼리 가면 말 한마디 없이 갑니다. 그게 뭐야? 진정성에 기초한 친구 관계가 잘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남성들에게는 그 뭐 어디서 문제냐? 여기 몇 가지 써놨잖아요. 실수 인정, 잘못 인정, 솔직하게. 이거 어렵죠. 남자들 잘 안 해. 근데 여성들은 좀 잘하는 것 같아요. 또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로하든다든지 공감해주고 이 공감하는 거 이게 잘 안 돼. 남자들. 그냥 약간 아이 사는 놈이 그냥 이겨내 그러죠. 약간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것도 그거를 있고 남성성이라고 해서. 친구들끼리도 뭐 잘못되면 막 웃죠. 하하 꽃이다. 잘 된다. 그럴 줄 알았다 너 임마. 이게 위로라고 하면서 하는 장난처럼. 말이 안 그래야 된다는 네. 걸 알면서도 알면서도 그러잖아요. 장난치는 거죠. 또 서로 다른 생각 가지는 것. 근데 이런 친구 관계가 나이 들수록 더 좋아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더 나빠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그런 같아요. 50년 지기 친구들이 몇 있는데 네. 아슬아슬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년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아무렇게나 막혀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더라고. 아 맞아요. 오히려 더 조심해요. 말 한마디에 예. 상처받더라고요. 저도. 예. 사회관계 이거는 이제 친구 관계를 좀 보다는 더 큰 관계죠. 여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제가 이 여러 가지 그 연구들에서 그 심리학 연구라든지 사회심리학 연구나 카운슬링 연구에서 이렇게 노인들에게 요구되는 거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는데 제일 큰 게 방해하는 게 진정성이 있는 사회관계를 하는 게 뭐냐면 허세예요. 허세. 뭐 약간 비슷한데 허세, 자기 자랑, 과도한 관심 요구, 흉보기. 그다음에 능력 자랑. 네. 그죠? 뭐 돈 자랑도 할 수 있고 자식 자랑. 자식 자랑할 수 있고 네, 나이 가면 갈수록. 자기 배경 자랑할 수 있고 네. 이런 게 말은 자랑 안 하는 것 같이 자랑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러면 겉으로 말 안 해도 괜히 집에 와서 기분 나쁘잖아. 아, 이제 안 만나게.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진정성 있는 관계를 해치는 거죠. 근데 본인들은 그게 필요해서 하는 걸 거예요. 왜 필요하냐? 많은 심리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존심 낮은 사람들이 허세를 많이 부리더라. 또 자존감이 불안정한 사람들이 허세를 많이 부리더라. 또 저 관심을 좀 끌려고 한다든지. 그 애를 쓰는 거죠. 그게 보이잖아요. 그 다음에 우월감의 가시라든지 이런 거 자기 확인을 하고 싶은 사람. 또 자기 애나 자기 중심성이 강한 사람. 그러니까 남들한테 신경 안 쓰는 거죠. 뭐 이렇게 둘러앉아 있으면 혼자서 막 얘기하고 남들 신경 안 쓰잖아요.
그다음에 그 좀 지나치면 과대망상 하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이게 진정성의 반대편에 있는 거죠. 남에 대한 배려도 없고 나의 내면 내가 뭐 좀 외로울 때도 있고 쓸쓸할 때도 있고 또 힘들 때도 있고 이런 것들 얘기하고 이래야 되는데 특히 남성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예, 왠지 뭔가 제가 힘들어졌다는 걸 얘기하면 뭐 어떤 무리에서 도태될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예, 잘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네. 위로는커녕 뭐야 얘네 뭐 이러면 맞습니다. 하기 싫잖아요. 근데 그거 우리 다 안단 말이야. 그죠? 네. 저도 그랬었으니까. 이 불안한 자존감, 자기 존중 이런 것들이 없으면 이 진정성 있는 그 관계 맺음을 잘 못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해야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봐라. 맞아요. 그리고 그걸 인정을 하라. 받아들이라. 조금 이따 얘기할 아모르 파티가 바로 이런 거예요. 네. 너의 주어진 운명. 근데 운명뿐만 아니라 늘 그때 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긍정적 경험을 훈련하라. 이거 큰 거에서 찾지 말려고 하고 조그만 일에서 일상생활의 일에서 자기 확인하는 거죠. 그게 혼자서 걷는다든지 누구에게 그러면 고맙다는 말을 자꾸 훈련한다든지 뭐 자기 친구에게 혹은 가족들에게 말을 건다든지 뭐 미안하다는 말을 한다든지 이런 거죠. 그리고 내면의 가치에 집중하는 것. 그래야 이 진정성의 사회관계, 가족관계가 생겨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제가 그림을 하나 찾아봤는데 이 나이 들면 이 허세가 커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 사람들은 다 허세를 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허세 아닌 것처럼 허세 부리는 사람도 많죠. 더 미울 때도 있어. 그죠? 네. 은근히 자랑하는 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진정성 있는 관계, 사회 관계든 가족 관계든 하라는 것과 그 다음에 정서적 건강을 유지하라. 이게 그 권고사항의 두 번째예요. 정서적 건강이란 긍정적 태도와 사회 관계에서 그 갈등 관리를 잘 하라는 건데 그렇게 돼야 평정심도 유지되고 그 관계도 원만하게 유지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몇 가지들이 있어요. 작은 일에 감사하기. 또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인정하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고. 근데 이거 말은 쉽지만 이렇게 쉽지 않죠. 그렇죠? 특히 뭐 우리 반복적으로 얘기지만 남성들이 잘 못해요. 물론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열린 태도로 의사소통.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이거 뭐 너무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그죠? 긍정적 노화에 대한 자기인식 강화, 자존감 강화. 이거 뭐냐면 이제 힘이 빠지고 기운도 빠지고 또 주름도 늘고 뭐 검버섯도 피고 이러면 이거 뭐 이제 다 늙어서 뭐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머리가 이렇게 빠져서 이거 어떡하지? 그렇게 생각하다 요새는 이제 조금 그걸 벗어났는데 한참 빠질 때는 이거 정말 웃잖아. 머리를 심을까 가발을 쓸까 뭐 별 고민을 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들이게 됐어요. 한참 걸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이나 많은 전문가들이 일어났을 때 잠자리에 들 때 혹은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 앉아서 명상하라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그냥 숨 가다듬고 가만히 앉아서 뭐든지 생각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핸드폰 들고 있기보다 가만히 눈 감고 무슨 생각이든 하라는 거죠. 저도 오늘 여기 저 방송국에 오는데 지하철 타고 왔는데 바로 이거 이어폰 꼽더라고요. 그게 내가 뭐 하는 거지? 이렇게 앉자마자 이거래. 그래서 다시 빼고 바로 집어넣고 그냥 눈 감고 명상을 했어요. 한 30분 걸렸는데 그러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방송 준비도 하고. 근데 그걸 안 하고 보면 차 안에서 순간을 가만 안 있잖아요. 맞아요. 네. 그 왜 그러냐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저 연구들이 또 그 전문가들이 그 지적하는 게 모든 사람과 잘 지내려고 하지 마라.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사람과 모든 사람과 잘 지낼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들한테는
노력을 해라라는 말이 담겨 있겠죠. 네. 그죠?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 정서적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요거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비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마음 채우기 그 마인드풀니스라는 그 개념이 있어요. 좀 대립되는데 저는 가만히 공부를 해보니까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우선 마음을 채운다는 것은 내게 묻는 거죠.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지만 내가 뭘 하고 싶은가 또 뭘 하면 내가 만족스럽고 행복한가 또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을 하고 싶은 것을 만족감을 느끼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혹은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실천하고 있는가 생각만 하면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이렇게 채우기만 하려고 하면 사실 고장이 나요. 비우는 것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욕망의 끝이 없다는 것도 깨닫고 또 인간의 한계도 깨닫고 이 버릴 것도 챙기고 채울 것도 챙기고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채움과 비움 모두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선택한다. 비우는 것도 내 선택이라고요. 그냥 저절로 없어지는 거, 난 아무것도 없어. 이거는 정말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워야 하잖아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은퇴 후 경제적 자립과 안정 유지. 뭐 돈 얘기잖아요. 예. 이건 지금 언론에도 또 굉장히 많은 어드바이스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거를 일일이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한 가지만 캥거루 가족. 이제 여러분들 아직 젊으시고 이제 애기들 키우고 계시고 신혼도 있으시고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캥거루 가족이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왜냐하면 집값이 너무 비싸고 직업은 불안정하고. 근데 이게 우리 사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유럽 다 그래요. 제가 며칠 전에 체크를 해봤더니 미국의 경우에 1970년에 부모와 같이 사는 젊은 사람들이 7%였더라고요. 그런데 23년에 40%가 넘어섰어요. 살기 어려우신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도 그런 거죠. 유럽도 그렇다고 그래요. 다 똑같네요. 그런데 이제 캥거루 가족은 우리는 가족주의가 더 강한 사회니까 자식들에게 부모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결혼해도 책임을 지려고 하는 부모들도 많아요. 네. 그 캥거루 가족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가 문제가 돼요? 자기 노후가 불안정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 캥거루뿐만 아니라 가족주의가 뭐까지 영향을 주냐면 집안채 가지고 약간의 은퇴 자금을 가지고 생활하는 부모들이 집을 영목이질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일반적입니다. 제가 이거 연구한 몇 년 전에 연구도 했는데 집안채는 그래도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다 그렇겠죠. 뭐 가족을 사랑해서이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이 내 체면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부모된 도리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남에게 베풀 수 있고 자기 삶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지는 거죠. 이 은퇴 후 경제적 자립에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참여와 지속적 학습. 이거 뭐 끝까지 공부하라 이런 뜻인데 국영수 공부하는 뜻이 아니고 뭐든지 재미있는 거 배우고 하라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 개발. 이거 요즘에 노인들이 핸드폰 못해서 키오스크 가면 이렇게 어렵죠. 네. 힘들어 하잖아요. 저도 벌써 힘들어. AI를 공부를 하려고 유료로 전환했어요. 돈이 좀 아깝긴 하지만 네. 왜냐하면 안 하면 내가 앞으로 아까 86까지 살아야 된다고 했는데 아직 멀었는데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배우려고 이 태세 전환을 했습니다. 이 태세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직 제 친구들 중에 은행에
핸드폰으로 스마트 뱅킹 못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어요. 가야 돼. 야, 전데 지금. 배우면 참 편한데. 네. 근데 그 이상한 고집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 불편해지. 해킹될까봐 저는 어? 불안해서 은행을 직접 다니거든요. 뭐 그런 걱정도 있고. 이게 나이가 들수록 편하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계속 끊임없이 뭔가 또 공부하고 그 공부라는 게 무슨 학술적인 공부가 아니고 예. 새로운 자극. 새로운 거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 노력은 나이 들수록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더 앞으로는 필요할 수도 있어요. 더더욱 그 사람들이 하는 게 많이 없어질 거잖아요. 더 네. 이제 기계들이 하는 세상이 올 텐데. 아, 그럴 수 고급 있게 선배님 좀 어떡해요? 고립된 게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들이 저희 할머니가 야 컴퓨터 이거 어떻게 하는 좀 해줘 하면 제가 아유 이것도 못해요 했는데 제가 아직 할아버지 할머니 나이는 아닌데도 저도 이제는 못해가지고 우리 애한테 이거 할 줄 알아요. AI가 그렇게. 근데 제가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막 뭐 이렇게 인증하라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간 적도 있고 없어져가지고 그냥 때려친 적도 있어요. 네. 열받아가지고 그러면 때려친 이제 적도 있어요. 근데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야 사실은. 시스템에서 잘못하는 거. 너무 인증할 게 많아요. 외국에 미국에 아마존 들어갈 때는 너무 쉽게 들어갔는데 왜 우리는 그렇게 들어가기가 공인 어려운 거예요? 인증서.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네. 그거는 난 배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어떻든 예. 자 그다음에 건강 이거 뭐 제가 여기서 따로 얘기할 거 없잖아요. 이렇게 5가지가 제일 중요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기존의 연구에 기초해서 제가 웰 에이징 로드맵을 만들어 봤어요. 자 그래서 로드맵을 만들 때 우선 질문을 한번 해보자. 웰 에이징을 위해서. 그래서 60세가 되었을 때 이제 여기 계신 분들도 곧은 아니지만 한참 남았지만 60세가 되겠죠 언젠가는. 네. 10가지 질문.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지금도 있으시죠. 그렇지만 60세 혹은 60세라는 건 그냥 기준이지만 은퇴했을 때 나에게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어떤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떤 삶의 방식을 살고 싶은가? 배우자에게, 자식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새로운 것, 뭘 좀 배우면 좋을까?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났을 때. 또 어디에 여행 가고 싶은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은가? 새로운 도전을 뭘 하고 싶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생명의 마무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10가지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아가 보라는 거죠. 저도 이거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치.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어요. 네. 어떤 가치를 중시하는가 조금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어떤 삶의 방식을 추구하는가. 이게 뭐 아까 저 앞에 있는 질문들 몇 가지가 사실 중복되지만 삶의 모습으로서 나는 은퇴하고 나이 들어서 여유로운 삶을 좀 살고 싶다. 이제 젊어서 먹고 사느라고 혹은 경쟁에서 살아남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여유 없이 살았는데 좀 여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여전히 도전하면서 살고 싶다. 아니면 내면의 평화를 좀 누리고 살고 싶다.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면서 봉사하는 삶을 살고 싶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어떠세요?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어요? 하루하루를 되게 즐겁게 살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네. 저는 너무 이제 힘들게 살아오다 보니까 좀 네. 여유로운 삶과 그 좀 여유로워지면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좀 봉사할 수 있는 삶을 이 2가지를 좀 해보고 싶네요. 봉사하고 여유롭게. 저도 여유로운 삶. 여유로운 삶. 젊은 시절에 좀 역시 지금 치열하면서 바쁘시니까 좀 죄송한데 아직도 젊거든요. 시원하게 사셔야 돼요. 여유롭게 저는- 살고 싶습니다. 저는 동반자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외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아니 뭐 하세요? 지금 진짜 한 이렇게 분 소개해 멋진 주세요. 남성 너무 외로웠어요. 이 정도 방송에서 했으면 한 명 찾아올 만도 한데 그러게요. 왜 아무도 안 찾아올까요? 우리 아니 방송 보고. 너무 겁이 나서 그런 거 아니야?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니에요? 혼자 이제 익숙해지기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 삶을 마무리하는 계획이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2번째로 이제 재산의 마무리.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3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이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에서 생명의 마무리는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물질적 삶의 마무리.
물질적인 삶, 네. 자기 재산이나 꼭 재산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마무리. 아까 그 친밀한 관계, 가족 관계 이런 것들도 관계도 자기가 잘 마무리하라는 거죠. 다 잘 하면서 그 중에 이제 물질적 삶의 마무리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질적 삶의 마무리는 뭐 재산을 남겨준다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상속을 하면 지난 2020년 이후로 우리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대개 집안채 중산층들의 경우에 뭐 부자들 말고 빈곤한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중산층들도 한 40%에서 50%가 중산층이잖아요. 돌아가시면서 대개 집안채, 약간의 현금 뭐 이런 식으로 남기고 가는데 상속 분쟁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네. 상속 유언장이 없으면 자식들 간의 상속 분쟁이 근데 부자만 일어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지금 22년 통계가 네. 지금 23년 통계 제가 못 봤어요. 22년 통계가 상속 분쟁이라는 건 뭐 자식이 둘 이상이 있으니까 분쟁이 날 거 아니에요. 하나만 있으면 없거나 하나만 있으면 뭐 분쟁 날 게 없으니까 네. 맞아요. 둘 이상일 거 아니에요. 분쟁의 86%가 1억 미만이에요. 소송의 대상이 되는 1억 재산의 규모 미만 돈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네. 와, 차라리 일을 하지. 네. 근데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식들한테 그냥 남겨놓고 간다. 이러면 요즘에 중산층들 집이 전국 10억. 평균 치면 5억에서 6억 사이예요. 평균으로 치면. 네. 네. 그럼 그거 분쟁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나겠네요. 나죠. 날 확률이 1억 미만이 86%인데. 그게 돈보다도 그래서 제가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그 1억 하면 뭐 소송 비용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맞아요. 없어요. 그 왜 해요? 감정 싸움이라. 감정 때문에.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똑같이. 유언장을 써야지. 아니 똑같이가 안 되는 거예요. 소송이 나니까. 똑같이 하면 될 것 똑같이 같지만 내가 내가 돌봤는데. 내가 돌봤는데 어떻게 형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이렇게 뭐 되는 거지. 엄마가 뭐 할 때 아버지가 뭐 할 때 뭐 얼마를 드렸는데 너는 미리 받았잖아. 뭐 그렇죠. 별별 맞아요. 이렇게 많은 거예요. 자, 그러면 자기 계획을 세워야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현실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분란이 나는 거죠. 싸움이 그냥 나는 게 아니에요. 다 이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기 재산이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물론 빈곤에서 극빈층의 경우 날 게 없지 뭐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마무리와 함께 그럼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죽은 다음에 이거는 이제 우리 사회에 거의 없는 거예요. 우리 장례식의 문화는 뭐가 문제냐면 누가 죽었는지를 잘 몰라. 네. 신문 부고도 얼마 전까지 어땠는 줄 아세요? 돌아가신 사람은 이름이 없고 누구누구의 모친, 아버지. 뭐 누구누구의 뭐 네. 부친, 누구누구의 장인, 장모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그죠? 요즘엔 조금 바뀌었어요. 네. 누가 죽었는지 몰라요. 일단 어떻게 그분이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몰라. 이 많은 경우에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작은 연결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린 연결식은 뭐 유명한 사람만 하는 걸로 알잖아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고인에 대해서 우리 3일장 하니까 둘째 날 저녁 시간 8시쯤에 정해서 그 시간에 오시라고 초대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부고할 게 돌아가셨습니다 이럴 게 아니라.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시에 한 30명이고 50명이고 100명이고 모이면 거기서 고인에 대한 이야기를 자식들이 할 수 있고 친구들이 할 수 있고 또 생애보를 쓸 수 있고 저희 웰다잉 문화운동에서 생애보 쓰게 해요. 그런 것들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생전 장례식. 생전 장례식은 생전에 장례식을 하기보다는 저는 이거 계획하고 있어요. 미리 얘기도 해놨고 나하고 가까이 지냈던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친구들도 그룹이 있잖아요. 그죠? 그룹들을 따로 만나서 의식이 있을 때 기억도 되살리고 고마웠다는 말도 하고 그렇게 하자는 거죠.
죽어서 그냥 죽었구나 하지 말고 웰 에이징과 웰 다잉의 로드맵에 대해서 4차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생각해 보면 웰 에이징이든 다잉이든 나의 선택이다. 나의 선택이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생각하는 것, 죽어가는 과정을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를 내 스스로에게 진정하게 묻는다. 그리고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허세, 자랑, 과도한 관심 요구 이런 거 나하고 거리가 멀고 그런 사람은 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 첫 시간부터 우리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은 죽어갈 수밖에 없고 죽는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불확실하니까 언제 죽을지도 모르니까. 그렇지만 준비된 죽음은 다르다. 그래서 웰 에이징과 웰 다잉의 로드맵에 결국 마지막 질문은 죽음을 맞이하면서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질문하고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죽음을 피할 수는 없지만 준비된 죽음은 분명히 다를 겁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죠. 죽음을 잘 준비해서 살아있는 동안 가치 있는 날들 보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오늘 준비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